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뻑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리의 이 기념식사 메시지에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것은 시가 인용이 됐습니다. 저항 시인으로 분류됐고 우리 김용민 라이브에서도 다뤘었던 신동엽 시인의 가라. 그래요. 네. 시인의 절규는 4.19를 상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론인 출신이라서 약간 시를 인용하는 그런 또 센스를 발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총리의 이 기념식사 메시지에 시가 인용이 됐습니다. 저항 시인으로 분류됐고 우리 김용민 라이브에서도 다뤘었던 신동엽 시인의 가라. 그래요. 네. 지난 금요일 미세뉴스 보세에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 혁명 기념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저항 시인 신동엽의 이것은 가라. 네, 이걸 인용하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이것은 가라. 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는 온몸으로 4.19 혁명을 노래했던 신동엽 시인이 1967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작품 안에서 4월은 4.19 혁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던 김수민 평론가가 시인의 절규는 4.19를 상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성대모사를 하기도 했죠. 자, 오늘의 퀴즈. 이낙연 국무총리가 4.19 혁명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신동엽의 시 이것은 가라. 네,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혹은 알맹이를 빼내고 겉에 남은 물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라. 네, 작정하고 오답 보내실 분들 사람 이름을 넣어서 보내셔도 되겠어요. 김수민은 가라. 오창석은 가라. 네. 자,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기상 첨예한 오답을 보내서 저를 웃기는 분께도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불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질 않네. 랄랄랄라랄랄라 랄랄랄라랄랄라 아침이 늦어져서 모두들 배고파도 함께 웃어가며 식사를 기다리네. 반찬은 한두 가지 집 생각나지만은 시큼한 김치만 있어 주어도 내게는 진수성찬. 새까맣게 다 버려 못 먹어도 모기가 밤새 물어도 모두가 웃는 얼굴 암만 생각해도 집에는 가야 할 텐데 바다가 좋고 그녀가 있는데 어쩔 수가
참 좋은 노래입니다. 윤영주 씨가 부른 노래가 원곡인데 이거 누가 불렀죠? 강하늘의 조개 껍질 묶어 함께 들으셨습니다. 세시봉 OST에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평일 오후엔 5시 5분에 시작하고요. 토요일에는 역시 5시 5분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토요일 10시 5분에서 오후 5시 5분으로 이사했습니다. 자,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가고 있어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지금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그리고 김용민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미세 뉴스봇의 코너 중에서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항시인으로 분류됐고 우리 김용민 라이브에서도 어제였나요? 네, 다뤘었던 신동엽 네.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아, 그래요. 네, 정답은 껍데기였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답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1058번 쓰시는 분 변비는 가라. 네, 자 그리고 작은 아이님 돼지 껍데기는 가라. 네, 자 그리고 K캔님 정답 두꺼비는 가라. 네, 그리고 김대근님 박대기는 가라. 박대기를 왜? 박대기 기자를 왜요? 예. 5109번 쓰시는 분 죽정이는 가라. 네,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일님 피로야 가라. 아이고 다시. 예. 자 이경미님 미세먼지는 가라. 네. 그리고 8748번 쓰시는 분 애들은 가라. 아이고 신동엽 시인께서 애들은 가라 이런 시를 썼겠어요? 예. 자 그리고 김대환님 나이야 가라. 네. 0428번 쓰시는 분 토착 외구는 가라. 자 그리고 7207번 쓰시는 분 니가 가라 하와이. 네. 자 그리고 8361번 쓰시는 분 정답 맞히셨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아이고 맞히셨어요. 자 그리고 민성준님 교통체증은 가라. 네. 아유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말이죠. 이거 하나 구분을 못하겠네. 실로폰. 자 그리고 이재희님 대구 달성공원 앞에 껍데기집 엄청 많았는데 어디 갔죠? 껍데기 집은 가라.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닐 텐데. 자 4376번 3868번 껍데기 모두 맞히셨어요. 자 그리고 이기환님 질소로 꽉 찬 과대포장지는 가라. 할 말씀 다 하시네요. 4967번 쓰시는 분 껍데기는 가라.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는 흰머리는 가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893번 쓰시는 분 김용민은 지구를 떠나거라. 그래서 악플 다시는 건가 봤더니 우주 대스타이기 때문에 우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악플인가요? 아니면 이게 칭찬해 주시는 건가요? 예, 우주 가면은 그냥 숨도 못 쉬고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또 도착했고 오답도 도착했습니다. 자, 당첨자 확인은요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BS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볼까요? 조진주 씨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내일 도쿄에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어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초계기 레이더 가동 사안 등 외교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가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1주년 행사 개최를 북측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사막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2살 신모 씨가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산림 1.6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누명을 쓰고 구금됐던 이부영 전 의원과 고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이 재판을 통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소위인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돕시다. 이게 이 샵 얼마 알려주는 건 없는 집만 그런 거예요. 없는 집만. 예. 그래도 문자 하나라도 받아보려고. 김용민 라이브는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없는 집이 있는 집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서 유달리 눈에 띄는 것이 수많은 논과 밭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취재였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 그런데 또 농지를 갖고 있는 여의도 농부들. 그들은 과연 농부인가? 네, 취재한 기자입니다. 한겨레 매거진 랩부 박유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박유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거진 랩부에서 이 농지 관련한 기사를 쓰신 것 같진 않고요. 네네. 네, 어디 계실 때? 탐사보도팀에 아유. 있었고요. 이제 오늘로 옮겼습니다. 오늘로 네네. 매거진 랩부로. 네네. 예. 어떻게 보도가 잘못돼서 좌천되신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지원했습니다. 네. 예. 농담이었고, 탐사보도부 계셨으면은 뭐 네. 휴일이란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이 취재 때문에 주 7일을 계속 찍었고요. 예. 계속 잠을 못 잔 상황이었었죠. 예, 네네. 그러시군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매거진 랩부로. 네네. 매거진 랩 부장께서 기분이 나쁘시겠네요. 이거 놀러 오는 데 아니라 여기는. 아유, 네네. 하셨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저도 아주 이 기사 네. 와, 이거 탐사보도의 어떤 교본과도 같은 그런 기사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인데 네.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네네. 알고 봤더니 농사는 안 짓고. 네네. 예, 이거부터 하나 여쭙겠습니다. 농지를 소유만 해도 안 됩니까? 농지를 이제 소유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우리 헌법에는 네. 이제 농사를 꼭 지어야 된다 자격 원칙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농지를 사도 되는 거죠. 예. 뭐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사면은 안 됩니까? 그렇게 이제 다들 제가 전화를 하면은 이제 네. 농사를 지으려고 샀다, 뭐 그렇지. 짓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허허벌판이거나 허허벌판. 아니면 소작을 주시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소작 주는 것도 안 됩니까? 소작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요. 이제 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허락이 될 때만 소작을 줄 수 있고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선 신분이시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가능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부부 합산을 해서 99명이 지금 농지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고 예. 그 중에 약 한 53명, 한 17%가 농지를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과연 지금은 이제 농지를 직접 농사지어야 되는 의무가 없지만 예. 그 이전부터 과연 정말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이 논밭을 샀는가 네. 이 문제 의식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죠. 자, 네네. 그렇다면은 농사 목적이 아니라 뭐 나중에라도 뭐 한다든지 뭐 소작을 준다든지 이게 아니라 네네. 농사 외의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사람들도 있었나요? 네네, 꽤 있었죠. 뭐 오. 투자 목적 아니면 오. 또는 뭐 집을 짓겠다, 네. 뭐 아니면 뭐 묘지 목적, 뭐 그 다양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경우 따로 있죠. 조금 이따가 각각 의원 사례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사례가 하나 있긴 한데, 자, 농촌 젠트리피케이션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러면서 이 기사를 시작하셨어요. 네네. 예.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땅을 매입함으로써
농민들이 쫓겨나고 있다. 네네네. 이게 바로 농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부동산 과열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심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한겨레 이제 탐사 보도팀에 주어진 미션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아이템을 하라는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택 문제, 상가 문제 등이 이제 어떤 아이템을 할까 이제 이렇게 뭐 거론이 됐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에는 크게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론 수도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긴 하지만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사실 농지가 한국 면적 토지 면적의 약 한 20% 내외 정도가 농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 같은 경우에는 헌법 121조에서 경자 유전 원칙을 명시를 하고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관공서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잘 발급받아야 되고 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농업인들이 이러한 농지를 이제 농사 목적이 아니라 자본으로 들어가서 투기가 이뤄지게 되면은 이제 농지값이 올라가고 농촌에서는 이제 밀려나는 경상도나 아니 뭐 수도권 인근에 있는 농부들이 멀리 밀려나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토지를 다량으로 소유하는 것. 네네. 이것도 문제지만 뭐 다른 수많은 고위공직자의 네네. 토지 다량 소유도 네네.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박 네네. 기자님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국회의원 초점만은 아니었어요. 네. 조금 더 보도 범위를 넓혀서 공직자 일반 행정부나 사법부 공직자들도 봤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보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노트북을 켜야 정확하게 알겠는데 네네. 그 입법부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사법부나 행정부 공직자들보다 훨씬 그 토지 보유가 많았어요. 1.5배에서 2배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보도는 정확하게 했었고요.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많은데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의원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4,518평이었어요. 그 중에 이걸 지목별로 쪼개보니까 두 번째 많은 지목이 농지였고 1인당 658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이해충돌 논란이 이제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뭐 백지 신탁제도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있지만 이렇게나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전혀 없다는 게 이제 문제 의식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이제 반면에 OECD나 이런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은 OECD 같은 경우에 OECD 가이드 기준이라고 해서 이해충돌을 이제 잠재적 이해충돌과 실체적 이해충돌로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잠재적인 상태를 이제 미리 이제 컨트롤을 하고 이해충돌 실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막겠다는 그런 제도 장치들이 다 있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토지를 악용한 몇몇 사례들 네네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다 소개하자면은 오늘 저기 KBS 열린 토론을 지나서 네네. 김성원의 시사이야까지 네네네. 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아주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네. 좀 소개를 일부만 해주시죠.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예. 이제 뭐 투기 목적의 어떤 농지 매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유동수 더불어 의원 아내의 사례입니다. 이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네네네. 그러니까 인천이 지역구가 그렇죠. 네네네. 예. 계양구 의원이신데요. 네. 이분 아내이신 경우는 의사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2007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인천 서구 백석동에다가 배추와 고추를 심겠다고 농업 경영서를 내셨어요. 네네. 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택지 개발 예정지구 곧 이렇게 개발을 할 예정인 지구였던 거죠. 냄새가 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 11월에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2018년 9월에 10억 5,600만 원에 매각을 하셨고요. 네, 또 근데 이분이 여기만 땅을 사신 게 아니라 2004년인가요? 제 기억에 2004년에 인천 계양구 다남동의 또 다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다가 논밭 이제 3,528제곱미터를 또 사셨다가 이제 빌라를 지으시고 남은 땅은 20억인가 한 20억 원에다가 또 매각을 하셨죠. 네네. 네. 재미 좀 보셨네. 네네. 불법 소장농도 두셨고요. 예, 불법 소장농까지. 네네네. 다른 분은 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 네네네. 예. 이분
이분 같은 경우에 2005년에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농지를 매입하셨는데 네. 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사셨다가 4년 뒤에 예. 본인이 이사장을 지냈던 경민학원에 대파한 거죠. 경민대학교. 네네네. 예. 경민대학교 경민학원에. 그래서 매매값이 그 당시에 농지 또 대지 건물 이렇게 해서 13억 2,700만 원에 팔았어. 2009년 가격입니다. 네네.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또 네. 이 경우에 이제 신도시나 이런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제 땅을 산 경우, 농지를 산 경우인데 또 다른 경우는 농지를 사신 다음에 이제 직접 개발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좀 예. 홍천 사례인데요. 예. 이제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덕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아내분이 아내분이 최아무기 씨라고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벼와 잡곡, 묘목, 가시오가피 등을 재배하겠다고 13만 515제곱미터를 이제 매입을 하셨어요. 홍천에 매입을 하셨고 뭐 제주도 서귀포시에도 가수원도 매입을 하셨는데 하하. 그때 당시 이제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셨던 거죠. 네, 이번 네, 지역구는 저 충북 옥천이에요. 네네네. 예. 광당이 이제 논밭을 직접 일구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죠. 예. 네네. 그래서 강원도 네네. 옥천이면 이거 어딥니까? 네, 농사를 사실상 짓긴 힘든 곳인데 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골프장 그 아내분이 이제 투자한 법인이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반대를 냈고 이 과정에서 농민분들이 이제 별을 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과가 생긴 거죠.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 홍천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다 이제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가시오가피 농장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예. 가시오가피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 골프장에 풀을 경작하기 위해서 거기 샀다고 하면 또 모를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하신 분을 지금 저희가 연결했어요. 바로 박성률 목사인데 토지 난민연대 박성률 목사 지금 전화에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토지 난민연대라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네, 토지난민연대는 그 말 그대로요. 토지 때문에 난민이 된 분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 젠트리피케이션 당하신 농민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고 토지 강제 수용을 당해서 그러니까 쫓겨나시고 그게 그거지요, 뭐 사실. 죽거나 몰려나시면 젠트리피케이션도 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네. 자, 홍천군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 여기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2008년도에 그 강원도로 오면서 예. 2008년도에 그 당시에 40개의 골프장이 동시에 인허가가 막 추진이 됐었어요. 너무 심하다. 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바람이 불어서 그 당시 뭐 원스톱 민원 이래가지고 신청만 하면 허가 내준다 이런 얘기가 나돌 만큼 그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뛰어들었었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강원 지역의 그 주민대책위, 그러니까 홍천, 원주, 강릉 지역 8개 마을 주민대책위가 연대해서 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이라고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홍천군에는 6개의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프장 싸움에 같이 합류하게 됐었습니다. 민간 토지 강제 수용이었던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골프장 문제에는 이제 보통 환경 문제나 인허가 과정의 불법, 탈법 이런 문제들을 다뤘는데 예. 골프장 문제를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토지 강제 수용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강제 수용 문제는 그 후에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토지 강제 수용 철폐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뭐 지금 토지 강제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그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국토부가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일단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공익성 검토를 분명히 하는 것. 네네. 이것은 그 사법부가 할 것도 아니고 입법부가 할 것도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그 제도나 정책, 법규를 개선하는 것도 정부의 주도하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보고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국회의원이 또 부인이 이렇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돼 있는데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에 대해서 뭐 박덕흠 의원 쪽에다가 뭔가 문제 제기 그리고 또 해결 요구 하신 적 없으신가요? 박덕흠 의원님은 직접적인 사업자는 아니지만 네. 사실 뭐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직접적인 사업자로 거의 알고 있고. 글쎄 말이에요. 예. 네, 이분에게 뭐 말씀드려봐야 골프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실제로 저희가 강원도에서 진행할 때도 예, 박덕흠 의원님은 국정감사로 내려왔다가도 참여 안 하시고 그러셨었고. 거기 가셨어요? 골프장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2014년도에 집권 초였을 때 이의 제기를 해서 결국은 나무를 다 벌목하고 공사까지 진행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국책 사업도 아니고 말이죠. 골프장을 짓는 일인데 이 민간 사업 아닙니까? 민간 사업에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한가? 별밤님이란 분이 문자 보내셨어요.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죠. 네, 토지 강제 수용은 사실 우리나라의 토건 과잉 투자와 그 카르텔의 연결고리에서 그 원인이 있고요. 사실 민간 사업자가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반대의 말이 질문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 아니면 강제 수용해도 되나라는 질문이 동시에 따라가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인허가는 민간 사업자든 공공기관이든 정부든 다 공익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입니다, 전부. 근데 다만 사업자가 이제 민간기관인 경우에 보면 예. 그거는 우리의 의식 수준에 그건 좀 아직 좀 더 정서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사업 시행자가 민간기관인 경우에 예.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예. 민간 사업자가 한 200건 정도 수용을 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수치는 민간 사업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기타라는 항목으로 5만 건이 더 있었기 때문에 200건이 아니라 더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민간 수용을 허용하는 법률이 49개나 돼요. 네. 그 사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까 거론됐던 골프장 건설, 그리고 또 관광단지 개발, 또 심지어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다양한 사업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고. 아이고 그렇군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는 토지난민연대에 소속된 그 지역 피해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뭐 안산 선부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주 선원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울에는 장이 7구역이나 또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토지 강제 수용 피해 주민들이 다 이런 피해자들이시죠. 알겠습니다. 박성률 목사님 앞으로도 활동 활발히 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자, 박 기자님, 박유리 기자님, 네네. 농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같은 여러 가지 비위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사실 입법사항이면은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자기 머리를 이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농지법 이제 58조를 보면 이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은 있군요. 네, 벌금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 취재를 하면서 농림부에 굉장히 전화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농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회의원분들의 케이스를 다 들면서 농림부에 해석을 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원들의 땅이라는 게 부담스럽다는 걸로 보였고요. 그럼 뭐하러 있어요? 그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화를 낸 적도 있어요. 농림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를 하는 기관입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듯이 못하지 농지법 위반인데도 위반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농림부의 태도에 굉장히 좀 그런 우려를 좀 보내는 바입니다. 아니 위반을 했으면은 그 문제를 삼아서
개선을 하는 게 공직자의 역할인데 네네. 국회의원 무섭다고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자리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유리 기자님의 취재 결과 다시 한번 또 주목하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 인터뷰는 한겨레 박유리 기자와 만났습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사천 휴게소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은 곡성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안산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2km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 부근 2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생겨서 2km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판교 분기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전 시간에 있던 사고 여파로 도리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3km 정체고요. 이후로는 김포에서 일산까지 밀립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은 안현분기점과 도리분기점 사이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목동 나대목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여의 상류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투박.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가끔 허리가 아프실 때가 있습니까? 비밀입니다. 네. 아니 뭐 통증이야 늘 평생 친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방송하러 나오신 두 분이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아니 네. 근데 왜 특정 그 부위를 네? 특수 부위를 딱 꼽은 허리 아픈 이유가 분들이 있어요? 많이 계셔가지고 네. 아. 허리 많이 아프면 일하기 힘들잖아요. 네. 아니 저는 갑자기 막 이런 살치살, 치마살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자, 우리 허리 건강을 또 유념하면서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경제 여러분 의견 기다립니다. 샵 97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습니다. 원래는 2.6%였나요? 네, 0.1%포인트 낮춘 건데 뭐 그게 그건데 굳이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하락폭이 되게 큰 건 아닌데요. 어쨌든 당초보다는 성장하는 그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예. 확 낮추기에는 또 이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외의 어떤 평균치를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왜 이렇게 따집니까? 왜 만들고? 네, GDP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체격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내년에는 얼만큼, 올해는 얼마만큼 성장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몸이 이 정도 전체적으로 커지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생활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주 큰 틀에서의 우리 문맥을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보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좀 민감하게 봅니다. 근데 방금 박연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추세입니다. 추세. 네,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주체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보도들이나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목해왔던 걸 보면 0.1, 뭐 0.2가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걸 좀 너무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장률을 뭐 3%를 가든 2.9%를 가든 이게 사실 국민들의 삶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뭐 3% 가면 막 엄청나게 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2%로 떨어지면 마치 아주 나빠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좋지 못하고요.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트렌드. 그래서 전년 대비로 보기도 하고 전기 대비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 글로벌 트렌드는 그런 트렌드를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IMF에서 추경 화끈하게 하면은 그 2.6%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그 우리
GDP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9조 원 이상을 할 경우에 네. 성장률 한 0.2%포인트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걸 기반으로 하면 2.6%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이게 IMF가 내린 내렸다기보다는 권고한 내용인데요. 권고. 예. 이게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가 대체로 2.6% 전후에서 수렴이 되거든요. 예, 예. 이번에 한국은행이 조정한 수치는 2.5%니까 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느낌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한 가지 전제한 게 여기에 우리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 그 추경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2.5%로 현 상황에서 전망을 하지만 추경을 할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전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추경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이 예. 전망치가 나온 게 지난주잖아요. 예. 그런데 추경은 이제 이번 주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는데 예. 구체적으로 몇 조 원을 해서 국회가 얼마를 승인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저기 네. 지난주에 정치인 한 네. 분을 만났는데 추경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뭐 야당은 반대하지만은 총선 한 해 앞두고 없던 추경도 만들 국회의원들이다. 지금 정부에서 각 지역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면 세워주기 위해서 잔뜩 내놨는데 그걸 마다하겠는가. 말로만 반대하는 거지. 그때는 저는 추경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추경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플러스 알파가 붙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결국 추경의 네. 규모입니다. 네. 이 규모에 따라서 성장률을 얼마만큼 예.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규모 그리고 네. 어디에 쓸 것인가. 네. 이 어디에 쓸 것인가에 따라서 또 성장률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예, 예. 사실 포인트는 이거죠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엄살을 피운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 글쎄 뭐 이렇게 순서가 그래요. 대부분 보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을 해요. 하향 조정을 해야 네. 추경을 할 만한 경제 여건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보통은 수순입니다. 정부에서나 한국은행에서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 우리가 성장 경로가 뭐 그 어려운 말 쓰잖아요. 하방 경직성 뭐 이런 말 쓰는데 하방 경직성.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예. 돈을 풀어야겠다. 논리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희 김용민 라이브도 그래서 청취율 전망치를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크게 낮춰가지고 아니, 그보다 지금- 많이 나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 아이, 여전히 뭐 굳건하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 추경 예산을 받아가지고 좋은 카메라 놓고 그래서 추경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출연료를 좀 올려준다 이런 계획은 출연료보다는 이 없나요? 설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인프라에 중후장대 산업에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치를 올라가면 또 출연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어떻게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네, 원래는 이제 한 1.4% 올해 될 거로 봤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한 1.1% 정도밖에 안 될 것 네. 같아 예. 지금 이렇게 한은이 수정치를 냈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 1분기 때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낮았거든요. 계속 뭐 0%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1분기 지나면서 실측이 나오다 보니까 요 하반기에 좀 오르더라도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은 가기가 예. 어렵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이주열 총재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갈수록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휘발유 가격 오르고 있죠. 네. 이게 유류세 감면이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거기 뛰어오르는데 유류세 가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네. 5월 6일에 끝나는 건데 5월 7일부터 8월 말까지는 이제 감면폭을 절반으로 줄여서 네. 넉 달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거의 하루에 지금 10원씩 이렇게 리터당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여기 물가의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또 디플레이션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좀 오르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도 좀 해주시죠. 뭐 저기 미국에서 금리를 잔뜩 올려가지고 우리도 영향을 입을 것이다. 이게 뭐 작년 재작년 네. 얘기였는데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는 네.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밑밥을 깔고 있다.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신통치 않았고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감세를 바탕으로 일어났던 미국 경제가 이제 한계에 왔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시비를 걸면서 싸워왔잖아요. 네. 무역 전쟁. 그 부메랑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5월쯤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내리는데 우리가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작년 11월에 우리가 한번 올리고 나서 계속 동결인 상태인데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뒤쫓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김미선님 추경이 안 되면은 춘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추경이 가을 축제인 줄 아셨나 봐. 예. 네. 봄 춘자 춘경으로 가면 된다. 그렇죠. 지금 봄이 아니니까 지금 춘경인데. 그럼 아니, 겨울에 하면 동경인가요? 동경이죠. 여름 예. 하경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네. 김수민 평론가가 네. 이게 김용민 씨는 아마 추경 안 되면 춘경 가자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야제 감성. 그렇습니다. 네. 예. 3116번 쓰시는 분 추경 예산이 없을 때가 없는데 대체 왜 그런 거죠? 예산 책정할 때마다 해마다 예측을 잘 못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 예산을 짤 때 추경할 것까지 다 예상해서 맞습니다. 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왜 또 추경 때문에 괜한 정쟁 벌이고 그러느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게 맞죠. 처음 짤 때 제대로 짜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제대로 고민을 하고 6개월 정도 생각을 해서 쓸 때를 정확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에 대한 좀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크게 하지는 못하고 이거를 줄여서 했다가 그리고 뒤에 가서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게 지금 관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여건 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유혹 같은 것을 떨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되는데 사실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자면서 국가재정법을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한동안 추경을 안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 깨진 게 그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슬렁슬렁 깨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왔을 때는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추경을 하게 되는 약간은 좀 이상한 상황으로 가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추경은 그 자체로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또 이건 어떨까요? 국가 예산을 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한 해 2번.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예산실 공무원들 죽습니다. 죽습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짠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정말 재판을 한다 싶을 정도로 고 예산을 짜온 사람을 앞에 놓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시간이 있고 박병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책 실패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짜놓은 예산안으로 부족하다는 거고 이건 마치 이 만두피를 계측을 잘못했을 때 만두피를 만두로 만들면 거기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밀가루 반죽을 조금 떼서 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떼우는 게 추경이니까 애초에 만두피를 잘못 만든 게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사실 추경을 하게 되면 쓸 곳을 제대로 사실은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급하게 만드니까 몇 달 만에 만들어야 되고요. 국회에서도 막 끼워넣기가 횡행하는데 들여다보면 좀 문제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49분 됐습니다. 모두의 경제로 꾸미는 월요일 2부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이걸 언급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이게 가업이면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 집안의 업종이죠. 영리한 업종. 그러면 이게 족벌 가문들. 네. 이게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는 건데요. 이 상속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이제 기업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 상속 재산을 넘겨줬을 경우는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기업 경영 요건 기간을 10년에서 이제 7년으로 좀 낮추고 그리고 또 이 공제를 받게 되면 이 일정 기간 동안 이 똑같은 업종에서 종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것 좀 완화해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조선일보도 여기 해당합니까? 조선일보 작년 매출액이 3,062억 1천만 원입니다. 네. 지금 3개년도 평균이니까 예. 그건 좀 봐야겠는데.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조선일보도 이거 뭐 여기 혜택을 입을 수도 있습니까? 간당간당하네요. 매출이 그보다 이하라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인 건 좀 더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가업 상속공제는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의 자녀 등이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속세 일부를 감면해 준다.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한 가지는 기업은 그 자체로서 선이나 악이 아니고 그냥 시장의 어떤 참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자리의 산실이기도 하고요. 기업이 계속 그 소위 말하는 100년 기업 이렇게 가업으로 유지하면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체로서 부를 재창출해내는 그런 시장 참가자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97년에 생긴 제도인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그 하나도 공제가 없었을 때 그러면 뒷문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제도가 너무 빡빡할 경우에는 다 이 세금을 어떻게든 탈루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으니 공식적으로 중견 기업의 경우,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 크지 않은 발화 상태의 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클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런 취지도 들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이 내용은 상속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요건을 요걸 7년으로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조건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중소 중견기업 쪽에서는 아이 그거는 뭐 하나만하다. 그러니까 요건이 다른 게 완화되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매출액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완화되지 않으면 별 소용 없다. 뭐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매출액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낮춰야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3천억 원 이상 적어도 그 1조 원 미만까지는 그 정도 사이즈의 기업까지는 이 공제 대상에 넣어줘야 한다. 이게 중소 중견기업들의 주장인 거죠. 근데 아마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해당이 될 네, 그래서 1조 원 미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남양유업이 1조 706억이군요. 예. 네. 남양유업이. 예. 그래요. 좀 덜 벌어야겠네요. 좀. 네. 3116번 쓰시는 분,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좋지만 공제 폭이 너무 큽니다. 또 일반의 인식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에 대해서 이재용 소카 대표가 반박을 했는데요. 이게 다음 창업주죠. 이 혁신 이재용 이거 혁신 의지를 꺾는 짓이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 지금 이때가 아니다. 지금 혁신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완화해 줘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보기에 따라 이제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커서 좀 성장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앞에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2세, 3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경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과연 우리나라에 혁신이 일어나겠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김남성님, 이분들 정말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김용민 방송에 나오기는 아까운 분들. 차단하세요. 아니 차단하세요. 우리 코너의 어떤 댓글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칭찬인 것 같은데 의식의 흐름대로 맺어보면 이게 칭찬인가? 아까 일부에서는 김용민 씨 꼭 저 대선에 출마하라고 그리고 그 자리 김수민 씨한테 주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니끼뽕님.